추석특집 채권부의 진행자 이재 기자입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경제 정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투자 성공 사례를 마주하면서 사실 부자에 대한 꿈도 꾸기 마련이죠. 이 경제를 이해하는 힘이 있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투자의 적기를 아는 길, 현명한 경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제 길라잡이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지표 분석부터 투자 전략 제시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데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채권시장 종사한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이제 딱 한 22년쯤 된 것 같습니다. 기네요. 채권이라는 게 금리를 통해서 가격의 변동과 함께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자산의 안전성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상품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좀 더 믿음 있고 안전성 있게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제 외모에서도 약간 그런 신뢰성을 쌓으려고 엄청 지금 신뢰가 딱 뱄는데 후덕해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해 왔고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까지 채권밖에 보지 않아서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금리의 향방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근래 이제 또 채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통화 정책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잘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잘 할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채권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지식을 좀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콘텐츠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장, 그러니까 뭐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네. 미국 시장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뭐 전 왜 그런 세계가 건가? 예.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가 뭐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는 뭐 알아눕는다. 감기 걸리고 예. 몸살 걸리고.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에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력도 다른 나라보다 강력한 데 얽매 있는 것도 굉장히 컸고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뭐 또 그런 안타까운 용어도 쓰이고 있지만 금리 단에서도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 5.5까지 올릴 때 우리는 3.5%? 예, 그러니까 미국보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외환시장에 뭐 또 원달러 환율 상승의 빌미도 만들었지만 우리 경제 체력이 또 그만큼 못 받쳐주는 게 있어요. 근데 미국이 긴축하고 있는 그 긴축의 기조를 풀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완화로 돌지도 못하고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죠. 팬데믹 이전까지는 우리의 주요 수출국이 우리 전체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를 중국이 책임져 왔는데 네. 또 그 헤게모니들이 변하면서 최근에는 우리 수출의 또 제일 중요한 기지가 이제 한 10% 후반대로 미국의 비중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미국과 이제 중국을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거래. 그러니까 미국의 펀더멘탈 금융시장 그 영향력은 지배적일 수밖에 없고 제가 이거 뭐 설명하는 게 참 무의미할 정도죠. 이번 달 FOMC의 통화 결정 어떻게 할 거냐가 금융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우리나라 증시, 채권시장에 다 영향을 줄 거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네, 중국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축소되면서 네. 더 앞으로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현재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최근 경제 지표도 그걸 좀 확인해 줬습니다. 7월 FOMC까지만 하더라도 메인 화두가 이제 그동안 우리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하면 물가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네, 사실은. 물가 그 낮춰야 된다. 네. 2%. 예. 뭐 물가에 관련돼서 뭐 영어로 스티키? 우리말로 하면 끈적거린다. 그 물가가 그렇게 안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통화 정책이 계속 긴축 기조 이어오고 그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7월 마지막 FOMC 날 이제 우리 고물가 말고 딴 거 좀 신경 써볼까라고 이제 전환점. 이제 파월 의장이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죠. 미국의 통화 정책이 신경 쓰는 건 물가와 함께 또 반대쪽에 고용 중심의 경제권들도 봐야 되거든요. 8월 첫째 주 그러니까 7월 FOMC 다음 날 미국의 매월 1일 날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있거든요. ISM이라고 하는 공급 관리자 협회.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조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특히나 첫날은 제조업이 발표되고 네. 그 다음 날인 3일쯤에는 서비스업. 미국 서비스업이 더 중요하지만 경제에 대한 민감도는 제조업이 훨씬 크죠. 그 부분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8월 초에 발표됐는데 기준선이 50 이상은 넘어야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게 40포인트 중반대. 그렇게 무너지고 나더니 제조업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리고 또 그 이틀 뒤에 서비스업이 버텨줬지만 그 다음날 고용 지표가 네. 뭐 또 이제 일자리가 10만 개밖에 안 되고 미국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4.3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일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월에 4.1에서 한 달에 0.2%포인트씩이나 올랐다.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네. 8월 중반부터는 소비 지표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일부 지표들이 그래도 침체에 빠질 정도로 나쁘진 않아. 근데 우리 또 9월 시작하자마자 또 되돌이표로 돌아갔죠. 네. ISM 제조지수가 지난달보다는 분명히 개선돼서 47포인트대로 47.3인가가 나왔는데 사실 예상치는 47.5 정도 내외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쳤고요. 세부 지표 중에서 신규 주문 데이터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예. 44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까 얘기 드렸지만 기준선 50 대비해가지고는 변동성으로만 놓고 보면은 대략 한 1표준 편차 정도 의미 있는 통계량 정도보다 낮아지면서 미국의 재고 업황이 계속 안 좋다. 그래서 ISM 제조지수 발표하고 나스닥이 한 3%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그날. 미국 10년 금리가 그 직전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니까 우리 8월 달에 좀 레벨을 많이 낮춰놨는데 한 3.8% 레벨까지 낮춰놨는데 그래도 다시 9월 FOMC까지 그러면 무리한 통화 완화가 안 나올 거니까 좀 올려볼까 해서 3.9대까지 올라갔다가 네. ISM 제조지수 보고 3.7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고용지표도 그 이튿날 확인됐지만 전월보다 개선됐어요. 전월보다 개선됐지만 역시나 16만 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게 예상치였는데 14만 명밖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뭐 실업률 4.3 지난달에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4.1로 떨어진다고 했지만 그보다 좀 폭이 넓은 임시직 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광해 실업률이 있는데 그 광해 실업률은 오히려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의심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3분기부터 고용 시장으로 이렇게 시선이 확 전환이 됐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요. 네. 7월에 이어서 또다시 미국의 노동 시장도 냉각됐다라는 것 때문에 주식 시장도 반응을 했고 당연히 채권 시장도 연관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셨어요? 일자리 증가 속도는 사실은 10만 명대 증가 속도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팬데믹 이전에는 10만 명이면 호조였고요. 평균적으로 한 5에서 7만 명 사이였는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이제 빈 일자리들, 은퇴자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민자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많아져서 한 23년 이후로는 평균 20만 개씩 일자리가 늘다 보니까 이게 과열이었던 거거든요. 날씨로 따지면은 지난 2023년에 미국의 고용 열기가 한 30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름의 이 무더위와 같은 수준이었고 지금 10만 명대로 떨어진 게 제가 봤을 때 겨울 정도는 아니에요. 한 15도 내외 정도 온도로 떨어지니까 체감적으로는 앞이 30도였다가 갑자기 15도니까 춥죠. 그래서 지금 난리를 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수준으로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미국 고용지표 수준으로는 냉각이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만 고용지표만 놓고 봐도 이달에 14만 5천이 넘는 숫자는 나쁘지가 않지만 전월에 11만 명대로 부진했던 게 8만 대로 8만 9천까지 줄었고 그 전월에도 속보치는 뭐 20만 명 가까이 나왔던 6월 데이터가 지금 11만 명까지 떨어졌거든요. 두 달 합쳐서 8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14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지만 3개월 동안 재조정을 하거든요. 네. 미국 고용지표 절대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닌데 의심의 눈초리가 많이 커졌죠. 그래서 실사조사는 한 반년치 딜레이돼서 나오는데 QCEW라고 하는데 그거 원래 잘 안 보던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까지 굳이 갖다 대면서 전년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 숫자가 나온 거죠. 반년이 늦으니까. 실제 비농가 취업자 수 비교한 거 대비 8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과대평가돼 있더라. 실사조사에서는 그게 줄었더라. 근데 이민자들은 납세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이탈된 게 있어서 그것도 또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고용지표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지났고 둔화되는 방향성도 맞습니다. 그러면 고용 시장은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냉각된 거는 아닌데 이전에 너무 뜨거웠다, 과열됐기 때문에 그냥 체감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일 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조금씩 있을까요? 낮아지는데 그 앞이 너무 뜨겁고 지금 단기간에 좀 식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보다는 식은 강도. 근데 그게 이제 평년의 기온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리세션 콜은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9월 FOMC는 어쨌든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될 텐데 이게 베이비 스텝인지 B컷인지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러면 위원님은 베이비 스텝? 요즘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침체 시그널로 샴의 법칙. 그게 네. 경제 침체는 장단기 금리차가 예전에 가장 대표적인 네. 침체 징후였는데 그거는 22년 하반기부터 지금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침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맞는 시간이 돼버린 거 아니냐는데 샴룰은 틀린 적이 없다. 고용 지표가 한 6개월치 이동 평균값을 계속해서 그 평균 수준 대비해서 한 0.5%포인트 정도가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 함부로 뽑고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고용이 정점을 지나면서 이제는 기조적으로 조금 사람을 줄이는 과정으로 들어왔다라는 시그널.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예전에 유례 없이 2차 대전 이후는 침체에 빠졌다. 근데 이게 3개월치 평균값이 지금 3% 중후반대인데 지난달부터 이제 4% 초반대 들어오니까 0.5를 초과했고 이번 달에도 그게 더 사실 샴률이 더 어긋났어요. 미국의 요즘에 테크 업체들이 좀 AI 때문에 사람 줄인다고 해도 절대적인 해고량이 과거의 뭐 절반 수준도 되지 않고요. 예. 절반이 아니라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일할 의지가 꺾여야 되는데 그걸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일할 의지가 없으면 실업자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업률에서 아예 자발이냐 빠져서 비자발이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일할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겠다면 그때부터 실업자에 포함되는데 최근에 실업률이 올라왔을 때 경제활동 참여율이 같이 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노동인구에서 빠져있던 사람들이 내가 좀 일할 만하니까 일자리를 찾겠다고 돌아서 경참률이 올라갈 때 그렇게 되는데 진짜 고용지표가 망가질 때는 내가 의지만 가져서 일자리가 안 구해진다고 해서 그렇죠. 경참률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경제활동 참여율이. 근데 지금 그 정도 시그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노동지표상으로는 침체의 시그널이 아니라고 그 샴룰을 개발한 샴조차 그렇게 얘기했고 그 기준하에 저희는 이번 9월 FOMC에서는 50bp보다는 페드가 한 25bp로 출발하는 게 맞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아니 아직 침체 시그널이 오기 전에 지금 과도하게 긴축했다고 하면 좀 세게 낮춰주는 게 뭐가 부담이냐. 물가만 네. 안정된다면. 네. 근데 미국 CPI가 이번 주에 확인되겠지만 전년 대비 한 2.5% 정도 YOY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물가는 아직 3%대예요.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 뭐 불과 한 분기 전까지 물가 때문에 난리였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무리하게 과속을 내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봐서 이번 달은 25bp로 출발한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출발을 어느 정도 가볍게 베이비 스텝 0.25% 인하로 가는데 네. 연내에는 그럼 몇 번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이달은 뭐 지금도 확률을 보면 25bp 인하 확률이 좀 더 높은 쪽이지만 뭐 다음 달부터 해서 오히려 속도를 내서 연내 125를 한다. 근데 저희는 지금 펀더멘탈 여건이면 주식시장의 급락 정도의 금융 불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 퓨어한 경제지표상으로는 연내 75bp 세 차례 인하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채권 시장은 이미 비컨, 그러니까 50bp 예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의견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네. 미리 또 위원님의 그 메리츠증권 하우스의 뷰도 네네. 여쭤봤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미국 재정 관련해서 부채 이런 것도 좀 신경이 당연히 쓰이거든요. 네네. 전체 정부 부채는 32조 달러고 예. 거기서 마켓터블하게 보는 유통이 가능한 채권이 28조 달러인데 미국 GDP가 28조 달러예요. 지금 100%를 초과했어요. 네. 2차 대전 때 딱 그 정도 110, 120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 부채는 1년에 내야 될 이자 부담액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 GDP 한 얼마 정도냐? 예, 지금 한 3.7%, 8%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4%.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가 이자 비용만 GDP에 4%씩 적자를 쓴다. 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뭐 또 기초재정 수지까지 포함돼서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7에서 8%씩 계속 늘어갈 거다. 이거는 어느 나라도 사실 미국이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무리해서 재정을 써왔고 특히나 작년에 미국 경기가 조금 안 좋을 거라고 걱정해서 연준이 열심히 물가 때문에 긴축을 했잖아요.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감세를 많이 해주고 그런 재정 정책이 상당 부분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보거든요. 작년 연초만 해도 미국 성장률 시장 컨센서스가 0%대였습니다. 네. 한 0.5. 그래서 경착륙 우려. 사실 침체 우려는 작년 초가 더 심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네요. 네. 그거를 극복하고 오게 한 가장 큰 힘이 설탕의 슈가입니다. 슈가. 네. 네, 슈가하인데 예, 그 단 걸 먹으면 혈당 네. 수치가 탁 올라가잖아요. 네. 정부 부채가 작년에 순수하게 미국채 발행량이 작년 3분기에 작년 6월달에 부채 한도 협상하고 나서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얼마가 늘었는지 아세요? 3조 달러입니다. 3조 달러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네, 게 네. 미국 주식시장이 그동안 시가총액 그렇게 늘려오는 과정에서 뭐 엔캐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일조했겠죠. 싸게 일본에서 차입하는 돈의 힘.
근데 미국 정부가 찍어낸 그 국채 그 순증량이 발행량. 예. 그 발행량이 뭐 다른 나라로 샜겠습니까? 정부 돈 쓰면 그 돈 다 미국 내 풀렸겠죠. 네. 그게 작년에 미국의 0%대 성장을 2% 중반까지 끌어올렸고 그런 양원 펀더멘탈과 함께 슈가하이라는 단어를 썼죠.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그 시가총액을 떠받치는 그 힘에는 전 내부적인 그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의 성장률이 여전히 올해까지도 2%대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네. 무리하게 아까 제가 이자 부담이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부터 금리나 하면서 미국 정부도 부채 관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전체 GDP의 0.7% 이게 많은지 적은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네. 그 팬데믹 이전에는 정부가 성장에 책임지는 게 한 0.2%? 미국이 평균적으로 2% 성장하면 잘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한 정부가 10분의 1을 책임졌어요. 근데 작년까지 22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 총 얼마? 0.7이면 3분의 1을 정부가 책임져 왔고요. 그게 근데 유지 가능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맨날 들어서 비낼 수도 없는. 올해 상반기 얼마로 줄였냐? 0.4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갑이 좀 닫힌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2분기에는 전체적인 국채 발행량이 작년부터 해서 뭐 몇 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2천억 달러를 못 넘겼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걸 갑자기 거품을 물고 얘기하냐? 이건 여기 채권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정부가 채권을 덜 찍으면서 세수, 그러니까 경기에 좋게 세금이 많이 가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8월 초까지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들이 평소에는 기준금리에서 한 10bp 정도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금 9월 초까지도 그래요. 기준금리 미국의 연방금리 중간값 수준에서 지금 평소보다 한 10bp 이상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만큼 짧은 데서 자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0.1% 정도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리세션에 대한 이런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한 게 전 정책 공백 때문이라고 봅니다. 연준은 아직 금리 인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끌고 왔던 재정이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잡혔으니까 통화정책이 완화로 들어가기 초입인데 정부는 올해 그로스가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무리했던 재정을 조금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상당 부분 지금은 통화 재정 정책이 다 멈춰 있는 상태. 네. 그래서 9월 FOMC에 50bp씩 인하를 기대하는 주식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펀더멘탈리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지금 7월 8월부터 다시 미국 정부가 단기채 중심으로 조금씩 공급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고점에서 8월 달에 한 10% 넘게 급락했다가 다시 고점 회복했다가 지금 한 5% 정도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컨트롤하면 저는 생각보다 금융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쇼크에 빠질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왜 부모님이 용돈을 좀 더 나오게 줘야지 자식들도 이렇게 마음이 좀 훈훈한데 네. 갑자기 닫아버리면 이제 경색이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죠. 예, 또 자식 눈치 보느라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그런 작용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이네요. 그러니까 8월달 이후에 자꾸 옐런을 비난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예. 목소리들이 아까 그런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슈가하이. 슈가하이 네. 여러분 아셨죠? 네. 요즘에 이런 단어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시작을 움직이는 데는 돈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동성 공급 그 양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살펴볼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언제 금리 인하가 될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네. 10월 같은 경우에는 인하 전망이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부동산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쉽게 잠재워질 이슈는 아니라서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내수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수요 쪽에 근원 물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농산물이나 에너지 쪽 이런 거 제외한 근원 물가가 우리는 올해 중반 2분기부터 2.2% 초반대로 이미 떨어져 있어요. 경기와 물가만 따지면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미국보다 먼저 뭐 우리 그거 환율 때문에 되게 터부시했지만 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인데 그걸 맞습니다. 막는 유일한 브레이크는 지금 올해 2분기부터 불이 붙은 부동산입니다. 네. 아,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근데 여기에는 딜레마적인 게 사실 뭐 이게 뭐 청약 열풍과 여러 가지 서울 수도권 쪽으로 집중돼 가지고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3.5%인데 네. 6월 달까지 한은에서 고시하고 있는 은행들 평균 주담대 금리가 3.7%까지 떨어졌어요. 3.7%까지. 과거의 최소 기준금리에서 주담대 스프레드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최소가 얼마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100bp 이상이 이하로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5에서 기준금리 그 정도면 아마 최소 마진 더하면 은행들이 4.5% 이하로 낮추면 안 되는데 작년 4분기부터 상생금융 그래서 신규 주담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축된 부동산 경기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채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같은 것들이 시장 금리도 좀 녹아들어온 게 있지만 사실 과도하게 은행들 1금융권들의 대출 금리들이 낮아지면서 그래서 지금 4월달 이후로는 매월 5조에 가까운 가계부채 증가 속도 이게 이전에 평균 2, 3조에 대비 2배 속도고 이번 8월달은 9조 가까이 나갔어요. 네. 어마어마한 대출 속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시작되면서 대출 규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이제 신용대출까지 컨트롤하겠다고 하면서 8월 대출이 지금 이전에 5조도 빨랐는데 거의 9조 가까이 늘었다. 근데 그것까지 가수요가 다 붙은 거고 9월 달은 아마 제가 감히 예언하겠는데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5조 아니야 한 3조 대까지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무리 이제 서울의 강남 부동산권 때는 자기 캐시로 집을 사는 분들이 꽤 계시긴 하지만 사실 서울에서 집 살려고 하면 레버리지 없이 집을 산다는 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은행들의 대출 규제는 이제 본격화됐고 그리고 7월, 8월 달부터 은행들이 아까 얘기했던 자기네들의 예대 마진을 희생해서 1.75 정도? 2%에서 1.75 정도 수준에 나갔던 대출 금리가 3.7대였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낮았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가상금리를 더하면서 회복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지금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게 문제긴 하지만 지금 주간으로 0.3씩 올라갔었거든요. 월로 하면은 4주니까 1.2%예요. 연한 사람은 1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작년 3분기에 반짝 집값이 올라갈 때 대략 그때가 결국 페이크로 끝났지만 0.1대 속도였는데 그때까지는 금융당국에서도 부동산 가격 가지고 그렇게 민감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길게 얘기 드린 이유는 10월 금통위까지 뭐 몇몇 그 은행권에서 주간 단위로 부동산 가격들이 나오는데 대략 그 속도가 한 0.1 정도 되는 속도까지 지금 0.3에서 0.1까지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어야 되는 거죠. 그 속도가 떨어져서 연한 사람은 그러면 한 5% 내외 정도 속도일 거예요. 그 정도까지 떨어져 줘야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 안정 측면에서 지금 10월 금토일까지 좀 한 달 반도 안 남았잖아요. 저희는 10월에 인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요 정도 미국도 9월에 액션 들어갈 거고 만약 미국이 비컷하면 조금 더 대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들어오겠지만 우리 자체 요인으로는 지금 경기 물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간 단위한 그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0.1로 떨어지는 게 지금 대출 이렇게 규제하면 저는 11월 달까지는 안정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내 한 번 정도 인하 출발하는 건 여전히 유효한데 10월이냐 11월이냐 그렇게 조금 그래서 10월 달에 잘하면 안 할 수도 있는 확률이 부동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쉽게 안 잡힐 거라고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처리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딱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내에 한 차례는 되는데 그게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위원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FOMC 그리고 한국 금통이 어떻게 흘러갈까 전망을 여쭙고 있는데 채권을 하시는 분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지금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한 5bp 정도 역으로 오르고 있어요. 네. 국내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하고 있고 내년도 국채 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급 부담이 약간 지금 우리는 재정을 무리하게 쓰지는 않지만 그건 정부가 기금 같은 거 활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채권에 덜 부담 줬던 것들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수급 여건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에 조금 악재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인하를 안 해주면 그래서 제가 썼던 요 근래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전술적 매도 구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큰 틀에서는 내년까지 그 채권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데 전략적으로는 매수가 맞습니다. 오늘 이걸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틀에서는 저희는 내년까지 올해 한 번밖에 인하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적정하다고 보는 장기적인 성장과 물가 추세 그걸 보통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금통위원들이 대략 2.2에서 3.3 정도 사이 정도의 금리가 우리나라 경제 체력에 적정하다 보는 중립금리의 레인지 정도라고 알려져가 있거든요. 네. 그 정도에서 중간값이 한 2.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금융 아까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금융 안정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은행들이 대출로 굉장히 많이 그쪽을 지원을 해줬지만 대출만 틀어막혀도 부동산 상승 탄력은 내년도쯤 가면 다시 지방 미분양 중심으로 해서 좀 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동성만 막아도.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는 2.75까지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대 올라온 건 전술적 매도 구간이라 표현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뭐 채권을 대규모로 매도할 뭐 기관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약간 그동안 과하게 빨리 앞서간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8월 달에 미국 쪽 뭐 금융시장 불안해질 때 미국 10년 금리 일시적으로 3.7, 3.6 갈 때 우리나라 10년 금리도 2.8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과도하게 좀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금리 이자를 좀 더 챙길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채권 투자 전략은 장기 예금 가입한다는 생각하면서 지금 쿠폰 수익을 좀 더 높이는 한 대략 원래 지금 한두 달 전보다는 0.2% 그게 맞냐 적냐. 근데 그거를 10년짜리 사면은 0.2에 15일 법하면 적지 않은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 그래서 10월 금통위까지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타겟은 우리나라 10년짜리 3.1%만 넘어가면 지금 연내 한 번 인하하면 기준금리가 3.25로 떨어지거든요. 그 이상 국채금리들이 치고 올라갈 정도의 경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2.75로 안정화된다고 하면 레벨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적인 투자 관점은 유지한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채권 시장이 엄청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발길이 지금 뚝 끊겼다라고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8월 채권 순 매수 규모가 제가 적었거든요. 3조 3,343억 원. 5월 들어서 이 양이 최저치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금리 수준이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뭐 4%대도 벗고요. 크레딧 채권이라고 하죠. 뭐 공기업, 금융기관들 아니면 회사채 같은 금리들이 네, 대표적으로. 그 기준 국고금리랑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그 스프레드 조건들도 좀 좋아서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여건들이 그런 것들도 룸이 꽤 많았거든요. 우리 왜 한전채 한동안 발행 많이 됐을 때 한전채 금리 뭐 6%까지 가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고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가 최근에 기준금리가 3.5인데 네. 채권 시장에 앞서가서 지금 10년짜리 국채금리가 3%밖에 안 되니까 한 번도 아니고 한 두 번 정도 인하 기대 반영한 수준 아니냐. 그래 너무 지난달까지 금리가 과도하게 떨어졌던 데서 점수적 매도라는 표현도 쓴 것도 좀 금리가 좀 과하게 좀 앞서간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이었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자에 대한 절대 수익도 좀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난 2년간 22년 하반기 때까지 전체적인 개인들이 들고 있는 채권 보유 잔고 한 8조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8조. 네. 네. 근데 지금 2년 딱 조금 더 됐잖아요. 그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개인들 잔고가 지금 54조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기간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열정적으로 채권을 사줬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래서 채권 개미의 열풍 이러면서 엄청 부각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채권 부위도 그래서 그때 붐을 탔었고.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기대가 뭐 올해 앞서간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좀 세제적인 부분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세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채권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개인들이 조금 거액자산가들 중심으로 특히 국고채를 사시는 분들은 그런 쪽의 관점으로 많이 사셨는데 22년의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한 18조를 사주고 그 다음에 23년 연간으로 대략 한 22조 이상 사줬는데 그렇게 합치면은 이제 거의 40조가 가까운 돈인데 올해 6조밖에 잔고가 늘지 않았어요. 이건 아까 얘기하셨던 앵커분의 얘기는 만기 감안한 순 투자잖아요. 사실 순매수. 근데 올해 늘어난 잔고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6조밖에 안 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이 금리대에서 채권을 계속 사는 게 맞아? 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예금금리도 3% 초반대 한 3.1에서 3.2 사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은 예금이 더 낫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좀 측면이 지금 최근에 채권 열기가 좀 식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위원님, 그러면 아까 세금 이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금투스의 공포감 이런 부분도 엄청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 배경 지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채권은 그동안은 어떻게 과세됐고 네. 금투스에 시행되면 어떻게 변하는 건지 네. 예, 그 저쿠폰 국채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고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 일맥상통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 배경 지식과 그리고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원래 이자 소득세는 한 15.4%인가요? 그 네, 정도를 맞습니다. 내는 게 맞는데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기채를 샀을 때 뭐 분리과세라든지 그런 세제들이 좀 도입이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거액자산가들 입장에서 장기채를 샀을 때 분리과세라든지 그런 세제 혜택들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장기 국고채.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자 소득세가 팬데믹 과정에서 금리가 낮아졌을 때는 장기 채권들이 뭐 1% 초반대 그렇게 냈거든요. 쿠폰 수익률과 달리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2020년에 발행한 1%대 채권을 사셔도 네. 1%대 채권을 사셔도 지금 시장에 나가시면 원래 지금 발행한 국고 10년짜리가 3%잖아요. 그때 발행한 뭐 20년짜리가 뭐 10몇 년짜리가 만기가 지나서 지금 10년이 됐는데 근데 그게 1%밖에 이자를 안 주지만 가격을 그만큼 그렇죠, 깎아줘서 거기서 한 2% 정도의 가격만큼의 3% 이자 수익을 맞춰주는 게 만기 보유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금투세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금리 채권이 상당 부분 뭐 이자 받는 부분만큼의 세금이 발생하니까 왜냐면 매매 차익은 비과세니까. 매매 차익은 네, 네, 비과세니까 네. 그러니까 1%대의 이자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그 15.4%의 그 세금만 부과가 되니까 절세 측면에서 개인들이 채권에 대한 저금리 채권에 대한 열풍이 불었는데 이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방금 얘기드렸다시피 지금 뭐 그 사이에 금리가 5%까지 올랐을 때만 해도 채권이 더 싸게 샀겠지만 지금 3%대 지금 사신다고 해도 이자는 1% 받지만 자본 차익이 2%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투세율이 한 22%거든요. 네, 22%. 그러니까 보니까 그 250만 원 이상. 그렇죠. 그게 그리고 3억 원 이상은 또 27.5%.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주식이 메인이 돼가지고 네. 주식을 제외한 금융상품 다 거기에 채권이 포함이 돼서 250만 원 자본 차익이 발생할 때부터 벌써 그 금투세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발행한 채권 사면 3%의 이자 수익을 원래 받게 되고 거기에 맞는 이자 소득세 내면 되지만 이게 금투세가 약간 도입이 되면 징벌적으로 좀 변하게 돼서 이전에는 맞습니다. 세금을 절감해 주면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래서 세금을 좀 절세해보기 위해서 사던 그 여건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네. 저쿠폰에 사신 분들은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그거 실현되기 전에 지금 발생한 자본 차익 부분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탈하겠다라고 좀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들고 있는 국고채가 한 20조 원 정도 남짓이고 그 중에서 저 쿠폰 채권이 한 15조 남짓인데 이건 적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다 그러면 매도할 거냐? 근데 아까 얘기됐다시피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은 네. 원래 종소득세는 40%대 세율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그 조건들을 달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한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당장 처리하고 이거를 지금 어느 금리형 상품을 가입해도 오히려 채권이 분리과세 측면에서 아까 금투세 그 정도 내는 게 차라리 합리적일 수 있다. 그래서 거액자 상가들이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차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하고 아니면 지금 차익 실현하고 합리적으로 3%대 그러면 이자 수익에 맞는 세금을 내겠다. 그런 갈아타기 정도의 전략들은 나올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거액자 상가들이 금투세만 생각하고 무조건 또 다 비우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세금 피하겠다고 해서 그걸 그냥 생현금으로 놀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자 번 것만큼 세금을 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진짜 거액자 상가들은 아직 또 다 이탈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가봐야 알겠지만 기분이 나쁘신 분들은 진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빌미는 되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지금 그게 협의 중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냥 내비두면 통과된다고 하지만 야당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정책기관 같은데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게 채권이 지금 상대적으로 주식 대비해서 너무 그 대상이나 투자 규모에 비한 이 수익 발생하는 거에 대한 세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그래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렸지만 그런 게 지금 또 역으로 징벌적으로 가게 되면은 채권 시장 유동성이나 이런 데서 개인 투자들이 유통이 마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만 네, 하게 네. 놔둘 거냐. 이게 장기적인 예금 성격으로 채권을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유도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금투세 도입하는 게 분명 부정적인 인식은 채권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지만 근데 아까 그런 디테일한 사정들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악재로 지금 해석하고 앞으로 난 채권을 아예 관심도 갖지 않겠다 라고 하실 정도의 GDP의 100%가 넘는 시장인데 네. 거기서 이제 개인들이 들고 있는 그 쿠폰 작은 채권 10조대 그 물량 가지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정도의 이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액 투자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시장이 심리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가 발을 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좀 있거든요. 네네. 최근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 내까지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또 대거 몰리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개인이 지난 2년간 가장 큰 매수 주체였는데 주춤해지는 게 이게 결국은 여기에서도 또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위원님 그 사실 기관들이 좀 가져가지 못하는 물량을 네. 개인 투자분들이 채권 시장 막 화랑이다 이러니까 사실 들어가서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네. 경직되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을까봐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인데요. 전체 54조 중에 개인 국고채가 한 20조고 나머지는 뭐 금융기관 채권 한 20조에 회사채가 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네. 그 회사채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 개인들이 고수익을 노리기 때문에 기관들이 좀 접근하지 못하는 뭐 A급 회사채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경기 침체 논란이 생기면은 사실 신용채권 시장도 좀 경색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세제 혜택 같은 부분도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회사채 부분은 만기가 좀 짧기 때문에 만기가 짧기 때문에 아까 국고채만큼의 자본 차익에 대한 논란은 좀 적긴 해요. 적긴 한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매수 주체를 하나 좀 네.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정책적으로도 점검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통상 금리 인하에 베팅할 수 있는 자산 분배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좀 큰 흐름에서 한번 봐볼게요. 뭐 만약에 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면 안전자산으로서의 보상 때문에 채권과 금에 대한 관심들을 좀 꾸준히 가져가시는 왜냐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이거든요. 사실은 위험자산 측면에서도 사실은 뭐 성장주가 원래 금리 인하기에 좋다고 하지만 지금 내년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200bp 정도 낮춰준다고 해도 미국 기준금리가 3.5입니다. 3.5인 기준금리는 이거에 대한 되게 중요한 아까 우리나라 중립금리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그 나라의 성장성과 물가성 장기적으로 추정해가지고 우리는 한 2.75 보는데 미국은 대략 지금 3% 초반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200bp를 빼줘도 전체적으로 그 정도면 이제부터 내가 막 돈을 차입해가지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더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두겠다. 할 정도로 낮은 금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200bp나 낮춰주는 완화 지금이 무리한 긴축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낮추라는 속도를 내라는 요구들이 들어오는 거긴 한데 내년까지 기대적으로 침체가 오지 않으면 그 아까 봤던 적정금리 수준 이하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그동안은 정부가 쓴 돈에 힘까지 해가지고 위험자산들 선호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금리 인하기에 성장주 중심의 뭐 침체가 아니라면 배팅을 해야 된다.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보험성 성격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도 리츠라든지 부동산 관련 수익률들이 요즘 괜찮다고 해요. 금리나 기대 때문에. 기대까지고요. 사실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는 금리를 낮춰야 될 정도의 경기가 어려워진 부분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자산들의 위험값을 많이 높이기에는 아직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해주면 주식이 나쁜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게 완화적인 금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자산들은 상당 기간 전 좀 기간 조정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이건 또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9월 윗비 편입 여부가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윗비가 뭔가요? WGBI라고 이니셜 해서 그걸 줄여서 윗비라고 부르는데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하죠. 주식시장에도 여러 인덱스들이 존재하잖아요. 채권 시장의 채권 지수로서 글로벌 전 세계 이제 신뢰성 있는 채권들을 편입시켜서 이게 가버먼트 본드니까 국채. 그래서 건재성이 높은 채권 지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윗비 편입이 된다고 하면 윗비를 추종하는 글로벌 채권 자금들이 몇십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에 맞춰서 한국으로도 또 자금들이 상당 부분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다. 달러를 들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환시장 측면에서 오히려 더 관심이 높았고 그동안 원달러 환율 높을 때 이쪽에 대한 환율 안전성 측면에서 편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나. 그런 쪽에서 윗비 지금 편입 이슈가 있죠. 네. 그러니까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에 하나인 윗비 네.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편입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제일 대표적으로 시장성이죠. 근데 우리나라 채권 시장 사이즈가 아까 제가 한 GDP의 100% 우리나라가 1년에 한 2조 달러 조금 넘게 버니까 한 2,500조가 넘는 GDP인데 그 정도 마켓 사이즈. 전 세계에서 비중으로 따지면 한 1.7%, 2%가 조금 안 되긴 해요. 미국하고 일본 그렇게 부채 규모가 큰 나라들 GDP의 뭐 100%가 넘는 정부 부채부터 해서 그런 거 빼고 나면은
한국이 경제 순위가 한 10위 정도 되잖아요. 네. 그 1%대면은 되게 미미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 조금 부채 규모가 있는 나라들 합치면은 예, 그 국가들만 벌써 70% 80%거든요. 네. 그러니까 1%는 한국이 딱 경제 사이즈랑 비슷합니다. 세계 10위권 내외 정도 되는 수준의 채권 시장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지수에 편입되면은 거래가 되게 용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결제망이라고 하는 뭐 유로클리어라든지 직접 투자자들끼리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있는 망 자체가 그동안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좀 달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세제 관련돼서 뭐 세금 쪽에서 아까 뭐 금투세 얘기도 했지만 그런 세금에 대해서 불리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요 세 개의 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데, 시장성은 우리가 진작부터 아까 규모나 사이즈가 세계 1.7%밖에 안 되지만 세계 10위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마켓 사이즈나 유동성이 굉장히 좋고요. 우리나라 신용도가 AA 정도 국가 신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용도 측면에서도 세계 10위권 내외죠. 그 신용도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은 다 달성돼 있고 딱 미비한 게 두 개였어요. 결제 시스템과 세제 개편. 근데 세제 개편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그 이중과세 관련돼서 그런 불합리함들을 많이 조정을 해줘서 세제 부분은 이미 교통정리가 끝났고, 마지막 그 결제 시스템이 올해 6월 달에 우리가 유로클리어 편입을 했고요. 가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7월 달부터는 외환시장 선진화 조치라고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원래는 한 3시 반이면 끝났는데 지금은 유럽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새벽 2시까지 연장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글로벌 지수 편입하면 직접 우리나라 채권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 보루까지 다 마련이 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미국, 중국, 멕시코 등 보니까 이게 24개국이 거기에 포함됐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조건들 때문에 아직 편입은 못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될 수 있을까? 시장의 반응 굉장히 궁금한데 네.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아쉬운 기사들도 사실 좀 올라와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죠? 근데 우리가 요번에 좀 무리해서 레벨 2 되자마자 9월 달에 그 동시 편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부 그런 의견도 타진하기도 했는데, 네. 실거래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면 요번에 접근성 2까지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실제 편입 확정은 올해보다는 내년 3월로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에는 또 최근에 환율이 안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채권 시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외환 시장의 필요성이 좀 높은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2010년 초반에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도 편입 시도하다가 외환 시장이 굉장히 그때 빨리 안정화되면서 네. 우리가 그때 중단한 경험도 있어요, 한번. 지금은 발이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3월을 가장 유력하게 좀 보고 있고요. 올해는 편입이 되지 않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면 대략 기대 자체는 좀 더 유지될 거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그 과정들이 마무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일본 투자자를 끌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이해를 해보면 쉬울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네.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동안 일본 저금리 때문에 뭐 엔케리도 발생했지만 일본이 그만큼 해외 투자에 그리고 미국채 최대 보유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 글로벌 지수 편입할 때도 일본의 반대가 좀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기재부에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재무성 같은데 협조를 받아서 일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 세계 채권 지수 편입 때문에는 그 지수만큼의 아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이 들어올 텐데 일본도 그러면 그 인덱스를 추정하는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수십조 달러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1.7% 우리나라가 대략 그렇게 따지면 한 몇 조 달러 정도 절대 그 마켓 사이즈에서 추정액이 한 500억 달러에서 한 7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우리나라 지금 그 채권 지수 1%대에서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거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은 대략 한 60조 원 내외에서 한 뭐 많이 보시는 분들은 1000조까지 100조까지는 안 되겠지만 60조에 한 8, 90조 정도까지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룸이 생길 거다 보는 수준인데요. 이게 일본 투자자들도 여기서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본 투자자들이 그런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설득까지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윅비를 추종하는 자금의 약 30%가 일본 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한국 국제 투자를 늘린다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거의 없다고 하시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기획재정부가 또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네네.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윅비 편입되면 기대 효과 이런 부분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내년에 국고채 그 순중 규모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네. 예, 그러면 윅비 편입 뭐 이번 안 되고 내년 3월에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좀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발행하는 국고 잔액이 대략 국채 잔액이 팬데믹 이후에 확 늘었어요. 팬데믹 전까지는 한 100조 정도 발행을 하고 순발행은 뭐 50조 이내였는데 한 30조, 40조였는데 팬데믹 이후에 한 170조대로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190조까지 갔어요. 네. 21년, 22년까지. 그러다가 올해 170조 원 그리고 순증량도 팬데믹 때 100조를 넘게 110조대까지 늘었다가 워낙 급증을 한 거죠. 사실은. 워낙 급증을 했다가 순증량이. 그러니까 순증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만기가 그렇죠. 돌아온 금액들은 시장에서 기관 자금들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니까 순증량이 중요한 건데 올해까지는 50조대로 줄었어요. 근데 이 50조대까지 줄이는 과정에서 정부가 아까 외환 시장 개입을 하다 보니까 외평기금이라고 기금이 조금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 기금들을 활용해서 추경이나 세수 부족한 거를 추경이나 이렇게 더 부채로 조달하지 않고 기금을 활용해서 조금 메워왔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기금을 쓰지 않고 그리고 그 기금도 환율이 오를 때는 기금이 많이 생기는데 환율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그 기금을 좀 채워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그거 지금 작년에 20조, 올해 38조를 썼다고 하는데 그 기금의 일부를 또 원화 표시 외평채까지 찍어서 원화를 조달해서 메꿔 넣어야 된다. 이런 논란까지 있어서 내년도 발행량이 200조가 넘어요. 그리고 순증량이 올해 50조에서 84조로 늡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이 대략 그래 좀 늘어나긴 할 텐데 기금을 더 있으면 60조, 70조 사이 받는데 지금 80조 대면 올해 50조에서 80조 대는 많이 느는 거잖아요, 사실은. 공급량이 엄청 는다. 예,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 수급 논란이 좀 불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윅비가 아까 제가 금액을 좀 디테일을 얘기 드렸지만 네. 한 대략 한 6, 70조 정도 자금 그게 한 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발행객도 내년도에 연으로 네, 30조 원이 순증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월로 따지면 한 3조 내외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월로 부담들을 해소시켜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추는 역할을 하겠네요. 국내 어려운 내년도 늘어나는 발행량 이런 것들도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윅비 편입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의 조정세를 또 겪으면서 변동폭이 좀 커졌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유동성 이슈, 뭐 엔캐리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AI 고점론 요거에 대해서도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뭐 초단기 자금 금리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게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지났고요. 둔화되는 방향성도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그걸 서포팅했던 재정정책이 조금 지갑을 닫았다는 거에 대한 불안이 커진 것도 맞는데 그걸 대체해서 이제 통화정책이 완화로 들어올 거니까 앞으로 그 돈이 얼마나 이제 대신 재정은 직접적이고 통화정책은 간접적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 두 정책이 지금 교차하는 구간에서 혼선도 있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뭐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낮춰야 되니 어쩌니 그러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반복돼. 과거에 이런 경험은 되게 드물어요. 최근에 금융시장 불안은 제가 봤을 때도 근본적인 방향성 자체는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전기차가 앞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뭐 화재 이슈까지 더해져가지고 네, 배터리. 약간 네. 포비아까지 생기고 있지만 큰 방향성은 의심할 때가 아닌데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또 그게 일시적으로 왜 어긋날 거고. 네, 네, 네. 근데 그 백그라운드에는 지금 돈을 누가 태울 수 있느냐. 과거에 거기서 또 간접적으로 엔캐리 얘기도 하셨지만 네, 아까 네, 제가 네, 엔캐리보다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네, 유동성이 더 하셨죠. 중요하다 얘기를 했지만 아니 일본에서도 지금 밖으로 돈을 돌릴 정도의 환경은 분명히 아닌 거잖아요. 엔화도 절상되고 있는 방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소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지금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내년 중반까지 225bp, 내년 연말까지 250bp예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 동안은 25bp밖에 인하 안 해준다고 프라이싱하는 거예요. 이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아까 제가 터미널 레이트 중립금리 얘기했잖아요. 3% 초반까지는 금리를 빼줘야 그 정도 수준 가야 통화정책 완화 수준에서 차입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저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4% 내외 정도를 뚫고 갈 때까지는 여전히 이 고금리에 대한 노이즈는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위험자산들의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급락장을 보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 종목 장세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지수 전체 시장이 에브리바디 해피하기보다는 특히 미국 증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컸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약간 이 금리에 대한 버든 덜어낼 때까지는 아까 그래서 제가 자꾸 보험성 안전자산들 추천을 좀 드렸던 거고 네. 채권이 메리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런 식의 추천을 드렸던 거고 위험자산들은 기간 조정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런 식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채권과 주식시장 양쪽 사이드를 막 말씀드리면서 이 경제의 흐름을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에서 20년 넘게 연구를 해오신 위원님인데 우리가 반드시 경제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채권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채권의 역할이라는 건 안전자산이 안전하지 못하면 나머지 위험자산들은 의미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레고랜드 같은 이슈도 있었고 미국에도 작년에 미국채 10년이 5% 갈 때 미국 경제가 그때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나쁘다 뭐 이런 논란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미국 증시 폭이 조정폭이 지금보다 더 컸어요. 최근에 뭐 주식시장에서는 금리나 더 적극적으로 해라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때보다 조정폭은 더 적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미국 10년 금리가 지금은 역으로 이제 금리를 빼주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 금리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 10년 금리가 3%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30% 초반까지는 거기까지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 저희는 내년까지 3.3, 3.2까지를 하단을 봅니다. 거기까지는 위험자산과 같이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게 그 정도 내려가서 더 떨어지지 않고 미국 기준금리가 실제로 3%대 진입하면 그때부터 위험자산들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큰 발판들을 마련할 거라고 봐요. 거기까지 이제 의심을 덜어내는 과정인 네. 거죠. 근데 그걸 뚫고 내려간다. 그래서 채권의 필요함은 여러분들이 큰 틀의 밑바탕을 만들 때 이게 이번 판이 내가 진짜로 모든 걸 좀 제대로 투자해 볼 만한 판이야? 아니면 지금 위험 관리를 해야 될 판이야? 그럴 때 금리에 대한 레벨이나 방향성들을 점검하지 않고 들어가시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투자해도 그렇죠. 자,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채권과 주식시장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콘텐츠를 잘 정복하신다면 최근 경제의 흐름은 대부분 알고 가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채권 부인을 열심히 또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 전반 쪽에 대한 흐름을 잘 잡아주신 윤여사 메리츠증권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 좋은 날에 자주자주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